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지난주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 방송 관련해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느라고 한 주 쉬었네요. 아울러 방송에 대한 논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후 방송에서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존의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가 메인이었다면 그러한 소개의 비중은 조금 줄이면서 해당 업데이트를 소재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왜 이러한 것들을 오라클에서 업데이트 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좀 더 쉬운 방송을 지향하기 위해서 강의식 전달보다는 토론식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이 읽어주는 곰돌스다 보니 아무래도 화면 안 보고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적용되는 기능들은 대다수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기능들만 보면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한지, 어디 쓰이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좀 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곰돌이님이 이번에 업데이트 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것은 VMware 솔루션이 첫 번째 있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성 스캐닝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OK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VMware 솔루션 업데이트를 잠시 보면요, 이 쉴디드 인스턴스가 VMware 솔루션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쉴디드 인스턴스는 지난 21회차 방송 때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OS 이미지의 무결성과는 별개로 인스턴스가 부팅되는 그 과정에 로우 레벨에 펌웨어 레벨에 있는 이미지까지도 밸리데이트 한지를 서명을 통해서 이 부팅 과정들이 시큐어한지를 다 검증해서 부팅을 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제 TPM이라고 해서 이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이라는 하드웨어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이 하드웨어에서 설정되어 있는 키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팅하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시큐어 부트 TPM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용된 인스턴스가 쉴디드 인스턴스입니다. 이 쉴디드 인스턴스가 기존의 베어메탈 VM에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적용된 내용은 VMware 솔루션의 EXSI라고 하는 VMware의 하이퍼바이저죠. 이 하이퍼바이저에 쓰여지는 인스턴스에 이 쉴디드 인스턴스를 쓸 수 있게끔 옵션이 추가되어서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 취약점 스캐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콘솔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기능이 기존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콘솔에서, 그리고 취약점 스캐닝 API나 CLI를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취약점 스캐닝 콘솔에서 직접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에 대한 취약점을 스캐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내용이고요. 네, 세 번째 내용은 OK에서의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OK에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기능을 지원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OCI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로드 밸런서가 있죠. 하나는 L7 기반의 OCI 로드 밸런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해서 ALB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L4 기반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NLB라고 하죠. 그동안 OK에서 지원하던 것은 외부 로드 밸런서로서 이 OCI 로드 밸런서, L7 기반의 로드 밸런서만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까지도 OK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소식은 베어메탈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데디케이트 온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굉장히 길죠. 여기 ADB-D라고 돼 있는 이 항목입니다. 이 항목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쉘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ADB-D on XRCC라고 하는 이 구성 위에서 이 멀티 VM이 구성이 되는데요. 오토노머스 VM 타입과
non autonomous VM 타입을 혼합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그 한 종류로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엑사CC의 고객이 기존 방식대로다가 매뉴얼하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원한다 하면은 이제 non autonomous 타입으로 만들고, 또 자율 DB를 쓰고 싶다 그러면 autonomous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 두 가지 VM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각각의 종류별로 두 대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 대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타입을 섞어서 쓸 수 있어서 좀 편리해진 그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쉘과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클라우드 콘솔 이 내용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관리용 쉘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쉘 안에는 사전 설치된 자바 런타임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JDK 8 버전의 기존 환경과 함께 오픈 JDK 11 버전을 추가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S 런타임 CTL 명령어를 통해서 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환경을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아빠님 소식 좀 네.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에 그 데이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새 소식은요,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간편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클이 제공하는 서버리스 스팍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서비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존의 그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EMR이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람다 서비스를 익숙하실 거예요. 그 EMR 서비스와 람다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그런 스팍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라클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 플로우 서버리스 스팍 서비스는요, 이제 자바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저장소에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노에스큐엘이라든지 여러 곳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 서비스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XRCS도 있고요, ADB, 오토노머스 DB도 있고, DBCS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설정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코드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 스팍 서비스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업데이트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은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된 주제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그 컨테이너들 많이 쓰는데요. 컨테이너 활용을 위해서 이제 더 커브 같은 서비스가 좀 필수적일 것 같은데, OCI에는 그 더 커브가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곰돌이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외부로 업로드를 해서 다시 이미지를 다시 풀해서 쓰는 그런 도커 허브에 대해서는 여러 클라우드 벤더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라클에서는 OCIR이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은 도커 허브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이게 성격 자체가 퍼블릭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레포지터리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 관련돼서 이제 보안 취약성 문제도 있고 뭐 잘못된 이미지가 로드되는 뭐 이슈들도 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안들이 좀 OCI 내에 있는 그 더커브 같은 거에도 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도커 허브가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프리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나 또는 프리미엄 서포트로 해서 과금을 두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과금을 두고 하는 서비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약성에 대해서 인증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스캐닝, 취약점을 스캐닝해서 레포트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OCI에 처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인가요? 이 취약성 스캐닝 서비스가 바로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들을 스캐닝해서 이 취약성을 분석해서 레포트화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번에 추가된 업데이트입니다. 이미지들을 하면은 베어메탈이 가장 안정적이겠죠. 베어메탈 하드웨어에 있는 특정 TPM이라든지 여러 보안 솔루션으로 해서 OS가 그 하드웨어를 벗어나서는 절대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엄격함이 있죠. 그 다음으로 좀 유연성을 가졌지만 컨테이너보다는 좀 더 엄격한 가상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암호화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키 인증을 통해서는 운영되기가 힘들죠. 태생 자체가 얘들은 여러 호스트들을 넘나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고가형성에 대한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무결성 또는 검증된 이미지인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보안의 요소거든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는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엄격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취약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소개된 것과 같이 스캐닝을 해서 취약성을 보거나 아니면 특정 파일의 어떤 퍼미션이라든지 루트킷 이런 것들이 유입됐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유용한 보안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수 아빠, 데이터 플로우가 서버리스 스팍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에도 서버리스 스팍이 있나요?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 플로우가 서버리스 스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는 막 딱 상응하는 서비스 있지는 않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그 아마존에서 서비스에 EMR과 람다를 섞어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서버리스라는 것을 아마존의 람다 서비스에 좀 매칭을 많이 시켜서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데이터 플로우가 서버리스 스팍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그 데이터 플로우가 더커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냐,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냐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마존 람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람다 서비스와 서버리스라는 것을 그 동치시켜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시는 컨셉을 잡으신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서버리스라는 단어를요, 이제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스 서비스라는 컨셉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서버리스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에서 동작할 수 있는 스팍 애플리케이션 코드를요, 등록을 시키고 실행을 시키면 그 스팍 그 코드가 동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면 모든 정보가 아카이빙이 돼요. 그리고 사용됐던 모든 자원은 이제 소멸되거든요. 그리고서 과금은 배포가 끝난 다음부터 코드가 실행한 시간까지만을 초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전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나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 규모로 스팍 코드를 동작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정만 내면 굉장히 바로 즉각적으로 코드를 운영할 수 있고 인프라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스팍 클러스터를 장기간 관리하고 버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코드의 활용성 중심과 그리고 사용성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니까요. 스팍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기존의 선례였는데요. 그런 것에 부담 없이 즉시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마존에서는 EMR과 그리고 람다 서비스를 합쳐놓은 듯한 형태가 데이터 플로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서버리스라는 그 말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라클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 있으면 서버리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좀 더 관리에 대해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좀 더 고도화된 파스, 관리형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오토노머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노머스가 붙어있는 서비스는요, 좀 더 관리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효율성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서버리스라는 것은 인프라가 실행되는 타이밍에만 딱 만들어지고 실행이 끝나면 인프라 자원이 소멸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한 서버리스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용어적인 특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시기 좀 더 원활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돌이님, 그 OK에서 그 L7은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네트워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L4를 쓸 일이 있나요? 그 어느 때 L7을 쓰고 L4는 언제 쓰는 건지요? 네. 처음에 OCI가 로드 밸런서가 나왔을 때 이거 L7이다, L4다라고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L7이 OCI 로드 밸런서입니다. OCI 로드 밸런서는 같은 경우는 뭐 HTTPS라든지 FTP, 뭐 SMTP 여러 이 프로토콜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URI라든지 이런 정보를 처리하고 이 프로토콜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별도로 옵션을 주지 않고 사용할 때는 L7 로드 밸런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특정 HTTPS 웹페이지를 하나 패스로 정해놓고 그 패스로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가 아니면 뭐 특정 타임아웃이라든지 여러 옵션들을 헬스 체크들을 두고 백엔드 호스트들을 HA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여러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가 있죠. L7 로드 밸런싱을 OCI 로드 밸런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로드 밸런싱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OK에서 처음 적용하던 로드 밸런서는 L7 타입입니다. 뒤에 나온 로드 밸런싱 타입이 L4인데 L4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가 동작하는 방식이 애플리케이션 기반이 아니라 TCP, UDP 이런 프로토콜의 포트 넘버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로드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L4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고요. 기능은 그렇게 L7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레이턴시가 상당히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UDP에 대한 밸런싱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K에서 로드 밸런싱을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 OK 내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진X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L7이라든지 L4 기반을 둘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플랫폼 외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어태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L7만 가능했고 이번에 업데이트로 L4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L4는 UDP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업무에서 UDP를 밸런싱을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라면 기존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번부터는 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업체에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외부 OK에서 외부 로드 밸런스로 UDP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동안은 불가했고요. 이 업데이트가 나오기를 상당히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 쉘 저는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 클라우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클라우드 쉘 지원 안 하는 그런 벤더들도 있나요? 그 베어메탈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클라우드 쉘은 거의 대부분의 이 CSP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전에서 클라우드 쉘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리전에서 클라우드 쉘 환경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브라우저상에서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 터미널이 실행이 되는 일종의 리눅스 쉘 환경, 관리형 쉘 환경이 실행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쉘 환경을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리전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전마다 클라우드 쉘 환경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서울 리전에서 클라우드 쉘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클라우드 쉘 이런 거
좀 좋게 봤던 게 그 윈도우 쪽에서 그런 더커라든지 이런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WSL2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그 구성을 하려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매끄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빌드하다가 잘 그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겪고 그래가지고 그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이게 그냥 웹 환경으로 뭐 별도로 그런 접속 환경이나 이런 거 저희가 그 하지 않고 그냥 웹에서 된다고 그러면 바로 쓸 수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관리적으로 좀 편리한 그런 요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표준화된 어떤 쉘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업데이트 소식은 이제 오픈JDK 버전에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클라우드 쉘 안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앤서블이라든가 뭐 도커, 헬름, 깃, 그다음에 자바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오픈JDK 런타임 환경이라든가 메이븐, 파이썬, 오라클스럽게 또 SQL 플러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뭐 테라폼 이런 것들이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뿌띠라든가 이런 환경 다 뭐 저희가 이 접속 환경을 따로 어, 이 마련하기가 어려울 때 편하게 브라우저상으로 들어가서 환경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클라우드 벤더사에서도 이런 환경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리자들은 이런 환경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JDK 좀 가장 최신 버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JENV 통해 가지고 운영 환경에서 쓸 버전은 이제 따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비스 하는 고객에 따라서 참 이게 그 JDK 버전 쓰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데는 뭐 최신 버전 전환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쪽 회사들은 뭐 좀 상태가 좀 안정적인 그런 버전을 하나 정해서 이제 그걸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버전들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자바 좀 있으면 또 18 버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으시는 이제 그 독자분들 중에서 그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새로 나면 또 올리실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민수 아빠는 그 버전 얼마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17 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바 17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바 11에서는 자바 라이센스가 변하는 것 때문에 큰 이슈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자바 17은 라이센스,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를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바를 사용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는 자바를 사용할 때 프리미엄 서포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용이 원활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오픈JDK 11이 지원된다고 나왔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자바 오라클 11인과요. 오픈JDK 11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자바 17 버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바 17 버전도 이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자바 18 버전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자바 18 버전 같은 경우는 롱텀 서포트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쉘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클라우드 쉘에 자바 오라클 17 버전 그리고 오픈 JDK 17 버전이 올라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롱텀 서포트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주는 좀 새로운 포맷으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클라우드 기능 소개보다는 이걸 어떻게 또는 어느 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포맷의 방송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잘 써서 효과 보는 클라우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능도 좋고 가격도 싸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클라우드가 있을라나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4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인수 아빠, 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